1539년 조선 중종 34년 가을 한양 건천동 골목 안쪽 작은 집에서 한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허준. 아버지는 무과에 급제한 양반 허론이었지만 어머니는 관기 출신의 천민 여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법도에 따르면 어머니가 천민이면 자식 또한 천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양반이라 해도 허준은 서자라는 신분의 굴레를 평생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린 허준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익히는 속도가 빨랐고 특히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서자라는 꼬리표는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었고 양반 자제들이 모이는 서당에서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10살 무렵 허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평범한 양반의 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1550년대 초반 15살이 된 허준은 한양 거리를 배회하며 자신의 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전 거리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허준은 망설임 없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당대 명의로 이름난 유이태 선생이었습니다. 유이태는 허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젊은이 의원이 되어볼 생각은 없는가? 그 한마디가 허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서자에게는 과거 길이 막혀 있었지만 의술만큼은 실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조선 초기부터 내려온 향약 집성방이나 의방유치 같은 의서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1555년부터 1565년까지 허준은 유이태 문화에서 의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동인경험방, 의림차료 등 조선에 전해지는 의서들을 섭렵했고 중국 의서인 황제내경, 상한론, 금계요략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재마의 사상의학이 체계화되기 이전이었지만 허준은 이미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약초를 다리고 오전에는 스승을 따라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오후에는 의서를 읽고 베꼈으며 암송했습니다. 저녁에는 약재의 성질을 외우고 침과 뜸의 혈자리를 익혔습니다. 손가락 끝이 굳어지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풍류를 즐길 때 허준은 시체를 해부하여 인체의 구조를 익혔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시신을 다루는 것이 금기시되었지만 허준은 정확한 의술을 위해서는 인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라고 믿었습니다. 1563년 한양에 홍역이 크게 돌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18년 기록에도 이해. 봄부터 여름까지 홍역이 크게 유행하여 사망자가 부지기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24살의 허준은 스승을 따라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환자를 보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들, 발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른들,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들. 그 참혹한 광경 속에서 허준은 깨달았습니다. 의원이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을요. 당시 홍역 치료에는 의방유추에 기록된 처방들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승마갈근탕, 시오갈근탕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책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세심히 관찰하고 체질에 따라 처방을 조절했습니다. 때로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의원들보다 생존율이 높았고 이는 곧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571년 선조 4년 봄 허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내의원에서 의술이 뛰어난 의원을 선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내의원은 조선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왕과 왕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었습니다. 정삼품 첨정을 수장으로 수십 명의 의관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유이태 선생은 제자를 불렀습니다.
준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다. 내 의원에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 진짜 실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스승의 추천서를 받아든 허준은 내의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자 출신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될까 염려했지만 의술 실기 시험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진맥, 침술, 약재 감별, 처방 작성 등 모든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한 까다로운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험관은 복잡한 증상을 가진 가상의 환자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환자는 오한과 발열이 교대로 나타나며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쓰며 구역질이 나고 음식을 먹지 못한다.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라. 다른 응시자들은 한참을 고민했지만 허준은 즉시 답했습니다. 소시오탕증입니다. 상한론 소양병 편에 나오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시호, 황금, 인삼, 바나, 감초, 생강, 대조를 배합한 소시오탕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명쾌한 근거 제시. 내의원 관리들은 감탄했습니다. 그해 여름 33살의 허준은 마침내 내의원 의관으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기록이 간략하지만 허준의 이름이 내의원. 관원 명단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내의원에 들어간 허준은 조선 최고의 의술이 집결된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명나라에서 수입한 최신 의서들, 귀한 약재들, 그리고 실력 있는 선배 의관들, 양해수, 정작 같은 당대 명의들과 함께 일하며 허준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내의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정치와 권력이 복잡하게 얽힌 곳이었습니다. 왕의 병을 고치면 천하를 얻고 실패하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술뿐 아니라 처세술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오직 의술에만 집중했습니다. 환자가 왕이든 백성이든 생명은 모두 귀한 것이었습니다. 내의원에서의 첫 5년 허준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왕실 가족들의 건강을 살폈고 틈날 때마다 의서를 읽었습니다. 선배들의 처방을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실패 사례도 꼼꼼히 기록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1576년 허준은 내의원에서 작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왕비의 지병이었던 소화불량을 고친 것입니다. 여러 의관들이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던 병이었습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나중에 자세히 다루게 될 비위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보중이 기탕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의 체질에 맞게 약재를 가감했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왕비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 일로 허준의 이름은 왕실 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본초 강목, 단계신법 등 명나라 최신 의서들을 구해 읽었습니다. 자신만의 처방 노트를 만들어 임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580년대에 접어들며 허준은 내의원에서 중견의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0대에 접어든 그는 이미 수많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왕실 의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백성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의료 현실은 열악했습니다. 한양에는 전의감, 해민서 같은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지방에는 제대로 된 의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서는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어 글을 아는 양반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약재는 비싸서 서민들은 병이 나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허준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백성들이 스스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훗날 동의보감 편찬으로 이어지는 꿈의 씨앗이었습니다. 내의원에 들어온 지 10년 허준은 이제 왕의 어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의술은 이미 조선 최고 수준이었고 왕실의 신임도 두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590년 왕세자의 천연두라는 거대한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천대받던 소녀는 이제 조선 최고의 의관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었고 그의 꿈속에는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의서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590년 선조 23년 이른 봄, 창덕궁 동궁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왕세자 훗날 광해군으로 알려질 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세자의 얼굴과 몸에 붉은 발진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의원의 수석 의관들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천연두, 당시 사람들이 마마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던 그 병이었습니다. 선조실록 23년 2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두창을 앓으니 전교하여 여러 의관들을 불러 치료하게 하고 종묘와 사직에 기도하였다. 천연두는 조선시대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왕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종의 형이었던 의경세자도 천연두로 요절했고 수많은 왕자와 공주들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심한 공보 자국이 남아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선조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그의 유일한 적장자는 아니었지만 왕위 계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세자가 죽는다면 왕실의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고 신하들 사이에서 또다시 당쟁이 격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의원의 모든 의관들이 총동원되었고 그 중에는 50대에 접어든 허준도 있었습니다. 동궁전 안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세자는 고열로 신음했고 발진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양해수, 정작 등 원로 의관들이 먼저 처방을 시도했습니다. 의방유취에 수록된 승독탕, 인삼패독산 등을 투여했습니다. 천연두 치료의 기본 원칙은 체내의 독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발진이 제대로 돋아나야 독이 빠지고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세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발진은 계속 번졌고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자가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독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원로 의관들은 난감해했습니다. 전통적인 처방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허준이 나섰습니다. 소신이 한번 진맥해 보겠습니다. 그는 세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 혈관의 박동 리듬, 맥의 깊이와 강도. 모든 것이 허준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세자의 맥은 약하고 빨랐습니다.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독을 배출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자의 체질 자체가 허약했습니다. 독을 몰아내려는 과정에서 전기마저 함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독이 빠지기 전에 기력이 먼저 소진될 것이었습니다. 허준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나 소신은 치료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독을 몰아내는 것보다 세자의 정기를 보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로 의관들이 반대했습니다. 천연두는 독을 빼내야 하는 것이 정석이요. 보약을 쓰면 독이 안으로 몰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허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단계심법의 주진영 이론과 자신의 임상 경험을 결합했습니다. 정기가 약하면 사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정기를 북돋운 후에 독을 배출해야 합니다. 선조는 고민했습니다. 세자의 상태는 이미 위중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실패한 이상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다. 허준의 방법대로 해보라. 허준은 즉시 처방을 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골격은 보중이 기탕이었습니다. 인삼, 황기, 백출,
당귀 등으로 기운을 북돋우는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허준만의 가감이 들어갔습니다. 천연두의 독을 고려하여 금은화, 연교 등 해독 효과가 있는 약재를 소량 첨가했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을 돕기 위해 신곡, 메가를 넣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약 방법이었습니다. 허준은 세자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약을 매우 진하게 달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이는 대신 2시간마다 한 숟가락씩 조금씩 먹였습니다. 세자의 비위가 약해져 있습니다. 단번에 많이 먹이면 도리어 토하고 맙니다. 조금씩 자주 먹여서 서서히 기운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첫날 밤은 고비였습니다. 세자는 약을 먹고도 여전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허준은 동궁전을 떠나지 않고 세자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맥을 짚고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새벽 4시쯤 세자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열이 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세자가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셋째 날 발진의 번짐이 멈췄습니다. 넷째 날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 세자가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세자는 스스로 걸어서 창가로 갔습니다. 허준, 내가 살았구나. 그대 덕분이다. 동궁전에 환희가 넘쳤습니다. 선조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준, 그대가 과인의 세자를 조선의 미래를 살렸도다. 선조실록 23년 2월 말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의 두 창이 쾌유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내 허준에게 상을 내렸다. 천연두 치료 성공 이후 허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조는 그를 어의로 정식 임명했습니다. 어의는 왕을 직접 진료하는 의관으로 내의원 의관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포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590년 4월 선조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준을 양평군에 봉한 것입니다.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의 허준이 세자의 질병을 치료한 공이 지대하므로 특별히 양평군에 봉하고 당상관의 반열에 올렸다. 양평군은 종일품에 해당하는 군 작위였습니다. 의관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서자 출신이 어찌 군의 작위를 받는단 말인가? 보수적인 신하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단호했습니다. 세자를 살린 공이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출신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임금의 확고한 의지 앞에 반대는 수그러들었습니다. 허준 자신도 놀랐습니다. 50이 넘어받은 이 영광은 꿈만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서자라는 이유로 천대받던 기억,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었던 서러움, 의술만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라고 다짐하던 청년 시절.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양평군에 봉해진 이후 허준은 선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더욱이 임진왜란이 임박한 시기라 정치적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 일본의 동양, 조정 내 당쟁 등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허준은 선조의 주치의로서 세심하게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아침마다 진맥하여 그날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처방을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나중에 강조하게 될 양생 개념을 실천한 것입니다. 1591년 여름 선조가 극심한 더위로 기력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허준은 청심연자음을 처방했습니다. 연자육, 맹문동,
인삼 등으로 구성된 이 처방은 더위로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했습니다. 선조는 며칠 만에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허준, 그대의 의술은 참으로 신묘하구나. 그대가 있어 과인은 안심이다. 허준은 선조뿐 아니라 왕실의 다른 구성원들도 돌보았습니다. 대비, 왕비, 왕자와 공주들. 각자의 체질과 증상을 파악하여 맞춤 처방을 내렸습니다. 특히 왕실 여성들의 부인과 질환 치료에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부인대전, 태산지묘 등의 의서를 깊이 연구하여 산후조리, 월경불순, 불임 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왕실 의관으로서의 업무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의학을 집대성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의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그는 의서를 연구하고 정리했습니다. 1591년 겨울 허준은 선조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전하, 우리 조선에는 훌륭한 의술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또한 한문으로만 되어 있어 일반 백성들이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소신이 조선의 의학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선조는 허준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로다. 하지만 그대 혼자서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의관들과 함께 작업하도록 하라. 허준은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편찬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곧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조선을 덮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92년 초 조선 조정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고 어떤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허준은 의관으로서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전염병도 돌 것이다. 의약품과 의료 인력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는 내의원의 상비약을 늘리고 의관들을 훈련시킬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진이 함락되었다는 급보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한양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선조는 급히 피난을 결정했습니다. 4월 30일 새벽 왕과 왕실은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허준도 어이로써 왕을 호종했습니다. 의주로 향하는 그 긴 피난길에서 허준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그의 의학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며 동의보감 편찬의 진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왕실 최고의 의관으로 승승장구하던 허준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는 진정한 의원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592년 4월 30일 새벽 한양 도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조와 왕실 일행이 급히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허준은 어이로써 왕의 가마 뒤를 따랐습니다. 뒤돌아보니 한양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백성들이 궁궐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25년 4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서쪽으로 피난하니 도성의 백성들이 분노하여 궁궐과 관청에 불을 질렀다. 혼란 속에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다. 백성들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허준의 가슴도 무거웠습니다. 왕을 따라 피난 가는 것이 의관으로서의 의무였지만 한양에 남겨진 수많은 백성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인가?
피난 행렬은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다시 의주로 향했습니다. 500리가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길 위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왜군을 피해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노인들은 지팡이의 의지에 비틀거렸고 어린아이들은 굶주림에 울부짖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시신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허준은 왕의 행렬을 따라가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의관으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왕을 호종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허준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에서 죽어갔다. 나는 의원이면서도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 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는가. 5월 중순 왕의 행렬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은 아직 왜군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조는 이곳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질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 사이에서 급성 설사병이 퍼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징비록에도 이 시기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란 중에 질병이 크게 돌아 백성들이 길가에서 죽었는데 시신을 수습할 사람조차 없었다. 허준은 왕실의 건강을 돌보는 한편 틈날 때마다 민간의 환자들도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재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약재 공급이 끊겼습니다. 귀한 인삼이나 사양 같은 약재는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약재조차 부족했습니다. 허준은 고민했습니다. 귀한 약재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는 향약 집성방을 떠올렸습니다. 세종 시절에 편찬된 이 의서는 조선 땅에서 나는 토종 약재, 즉 향약을 활용한 처방들을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귀한 중국산 약재 대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준은 주변 산과 들에서 약초를 직접 채취했습니다. 쑥, 익모초, 질경이, 창포 같은 흔한 약초들도 제대로 쓰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한 이질로 죽어가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약재가 없어서 다른 의원들은 포기했습니다. 허준은 마늘과 생강 그리고 산에서 채취한 황련을 다려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는 며칠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허준은 확신했습니다. 비싼 약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병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의술이다. 6월 초 왜군이 평양까지 진격해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선조는 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압록강 인근의 의주까지 가야 했습니다. 더 북쪽으로 갈 곳은 명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의주마저 함락된다면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의주까지는 약 200리. 이 길은 앞서 한양에서 평양까지의 길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굶주린 피난민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여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했습니다. 체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장티푸스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온역 또는 역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열과 복통, 의식 혼미 증상을 보이며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위생 상태가 극도로 열악한 피난민 집단에서는 전염병이 퍼지기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걸리면 가족 전체가, 마을 전체가 감염되었습니다. 허준은 길을 가다가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어머니와 두 아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큰 아이는 동생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허주는 행렬을 멈추고 그들을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끓여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머리에 찬물 수건을 얹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새 간호했지만 어머니는 새벽에 숨을 거뒀습니다. 허주는 두 아이를 데리고 인근 마을에 부탁했습니다. 다시 왕의 행렬을 따라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의 어이로서 특권을 누리는 동안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나는 진정 누구를 위한 의원인가? 6월 중순 선조 일행은 마침내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 바로 앞에 보이는 조선의 최북단이었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며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허주는 의주 행궁에서 왕의 건강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허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피난길에서 목격한 광경들이 떠올랐습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 약이 없어서 손 쓸 수 없었던 환자들, 의원을 찾지 못해 헤매던 백성들. 그들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허주는 압록강 가에 나가 앉았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허주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해왔는가? 왕실의 어이로서 출세하고 영화를 누렸지만 정작 조선의 수많은 백성들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옳은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백성들을 위한 의서를 만들어야겠다. 어려운 한문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비싼 약재가 아니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로. 양반뿐 아니라 상민, 천민까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서를 만들어야겠다. 허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촛불 아래에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의 사명은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의술은 권력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서를 만들 것이다. 조선 팔도 어디서나 가난한 백성도 그를 모르는 농부도 활용할 수 있는 의서를. 이것이 훗날 동의보감의 첫 구상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적 참극 속에서 허주는 의원으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의주에 머무르는 동안 허주는 왕실 진료 외에도 피난민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행궁 밖 피난민촌을 찾아갔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허주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침수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약이 없어도 침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많았습니다. 두통, 복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 허주는 침구경에 나온 혈자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임상에 적용했습니다. 효과가 좋은 혈자리는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뜸도 유용했습니다. 쑥으로 만든 뜸은 재료를 구하기 쉬웠고 만성 질환에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관절염, 만성 소화불량, 냉증 등을 치료하는 데 뜸을 사용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뜸 뜨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음식 치료법도 연구했습니다. 식료 찬료 같은 의서를 참고하여 흔한 식재료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과 대추를 끓인 물은 감기 초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무즙은 기침과 가래에 좋았습니다. 마늘은 살균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허주는 이 모든 경험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어떤 증상에 어떤 치료법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약초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침과 뜸의 혈자리는 어디인지. 이 기록들은 훗날 동의보감의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1592년 하반기부터 명나라 원군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만 온 것이 아니라 의관들도 함께 왔습니다. 허주는 명나라 의관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이시진의 본초 강목이 막 완성되어 널리 보급되던 시기였습니다.
명나라 의관들은 최신 의학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그들과 밤새 의학 토론을 벌였습니다. 약재의 성질, 처방의 원리, 진단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명나라 의관들도 허준의 깊은 지식과 풍부한 임상 경험에 감탄했습니다. 한 명나라 의관이 말했습니다. 허 선생의 의술은 우리 명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요. 특히 침술과 약초 활용법은 매우 독창적이요. 허준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의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 교류를 통해 허준은 확신했습니다. 조선의 의학도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다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 나는 조선 의학을 집대성한 의서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그것이 내 생애의 사명이다. 1593년 초 명나라 원군과 조선군의 반격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한양을 수복했습니다. 선조는 의주에서 1년 가까이 머문 끝에 드디어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도 준비를 하는 동안 허준은 의주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기록했던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쟁 중에 경험한 각종 질병과 치료법,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의 효능, 침과 뜸의 활용법, 수백 장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조가 허준을 불렀습니다. 허준, 이번 전란 동안 그대의 헌신을 과인은 잘 알고 있노라. 왕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을 치료하느라 밤낮 없이 애썼다고 들었다. 허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다만 소신의 힘이 미약하여 더 많은 백성을 구하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과인도 이번 전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노라.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백성이 건강해야 나라가 강해짐을, 그대가 예전에 말했던 의서 편찬 작업, 전란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라. 과인이 적극 지원하겠노라. 허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신은 반드시 전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위한 훌륭한 의서를 완성하겠나이다. 그날 밤 허준은 다시 압록강가에 나가 앉았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결심했던 그 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동해 조선의 의학. 그것을 집대성하여 보감, 보배로운 거울과 같은 의서를 만들 것이다. 그것이 이 참혹한 전쟁을 겪은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임진왜란은 조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허준에게는 의원으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왕실의 어의에서 백성의 의원으로 그의 의학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생애 최대의 과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596년 선조 29년 봄, 임진왜란의 포화가 어느 정도 잦아든 시기였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남부 지역을 수복하며 전선이 고착화되었습니다. 한양으로 환도한 선조는 전후 복구와 함께 문화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의서 편찬이었습니다. 선조실록 29년 2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교하기를 의학은 생민의 큰 명이니 의서를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이 급선무다. 내 허준으로 하여금 여러 의서를 참고하여 새로운 의서를 편찬하게 하라. 선조는 허준을 불러 직접 지시했습니다. 허준, 지난 전란 동안 과인은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노라.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의원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백성들을, 그대가 평소 말하던 실용적인 의서, 이제 그것을 만들 때가 되었다. 조선의 의학을 집대성하여 후세에 전하고 백성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의서를 편찬하라.
필요한 인력과 재정은 과인이 모두 지원하겠노라. 50대 후반에 접어든 허준은 감격했습니다. 임진왜란 중 의주 압록강가에서 다짐했던 그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소신이 온 생애를 바쳐 반드시 훌륭한 의서를 완성하겠나이다. 허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조는 허준 혼자서는 방대한 작업을 완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의관들을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정작 양혜수, 김응탁, 이명원, 정해남 등 내의원의 실력 있는 의관들이 편찬진에 합류했습니다. 허준이 도제조로서 전체를 총괄하고 나머지 의관들이 각자 맡은 분야를 집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596년 여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허준은 먼저 편찬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의서가 어떤 책이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그는 편찬진 의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 의서는 단순히 기존 의서들을 모아놓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실용성입니다. 백성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처방과 치료법을 담아야 합니다. 둘째, 체계성입니다. 흩어진 지식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독창성입니다. 중국 의서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풍토와 체질에 맞는 우리만의 의학을 담아야 합니다. 편찬진은 허준의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방대한 자료 수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에 전해지는 모든 의서를 수집했습니다. 향약 집성방, 의방 유취, 동인 경험방 등 조선시대 편찬된 의서들, 황제 내경, 상한론, 금괴요략 같은 중국 고전 의서들, 명나라에서 최근 완성된 본초 강목도 구해서 참고했습니다. 총 153종의 의서를 참고했습니다. 허준은 이 방대한 자료들을 읽고 분석하며 중요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이 굳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의관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도제조님 건강을 해치시겠습니다. 조금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허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과업이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네. 1597년 편찬 작업은 본격화되었습니다. 허준은 의서의 전체 구성을 5편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독창적인 구성이었습니다. 기존 중국 의서들과는 다른 조선만의 체계였습니다. 첫째, 내경편입니다. 인체의 내부 구조와 생리를 다루는 편입니다. 정, 기, 신 같은 생명의 기본 요소부터 시작하여 오장육부의 기능, 기혈의 순환, 경락의 흐름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허준은 인체를 소우주로 보는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가 사람의 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의 몸을 알려면 먼저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둘째, 외형편입니다. 머리, 얼굴, 눈, 코, 입, 귀, 목 등 팔다리 등 신체의 외부 부위별 질환과 치료법을 다루었습니다. 각 부위에 생기는 질병의 증상, 원인, 진단법, 치료 처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예를 들어 눈병편에서는 백내장, 야맹증, 충혈 등 다양한 안과 질환을 다루었습니다. 셋째, 잡병편입니다. 내과, 외과, 부인과, 소아과 등 각종 질병을 망라했습니다. 감기, 천식, 소화불량, 설사, 변비, 두통, 불면증 등 일상에서 흔히 겪는 병부터 중풍, 황달, 학질 등 중병까지 다루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중 경험했던 전염병 치료법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넷째, 탕액편입니다. 약재와 처방을 다루는 편입니다. 각 약재의 성질, 효능,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총 1,400여 종의 약재를 수록했습니다. 특히 조선 땅에서 나는 향약을 강조했습니다.
귀한 중국산 약재를 구하지 못해도 우리 땅의 약초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인삼, 당귀, 황기 같은 유명한 약재는 물론이고 쑥, 질경이, 민들레 같은 흔한 약초의 효능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다섯째, 침구편입니다. 침과 뜸의 혈자리와 치료법을 다루었습니다. 인체의 경혈 600여 곳을 그림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어떤 병에 어느 혈자리에 침을 놓아야 하는지, 뜸을 몇 장 떠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임진왜란 중 약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침구로 치료했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편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598년 임진왜란이 마침내 끝나던 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9월 왜군이 완전히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조선 조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598년 2월 선조가 갑자기 병석에 누웠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허준은 어이로써 밤낮으로 선조를 간호했습니다. 온갖 처방을 시도했지만 선조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선조실록 39년 2월 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의 병환이 위중하여 내이들이 번갈아 진찰하였으나 차도가 없었다.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승하했습니다. 향년 57세였습니다. 허준은 무너졌습니다. 스승이자 후원자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어이로써 왕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왕이 죽었을 때 어이는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과연 조정에서 허준을 탄핵하는 상소가 쏟아졌습니다. 어이로써 임금을 구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한다. 허준은 삭탈관직 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광해군 일기 즉위년 2월 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왕의 승하에 대한 책임으로 어의 허준을 유배 보냈다. 허준은 경상도 함창으로 유배되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유배형을 받은 것입니다. 동의보감 편찬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함께 작업하던 의관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허준이 10여 년간 쌓아온 원고들은 내의원 창고에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배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608년 9월 즉위한 지 불과 반년 만에 광해군은 허준을 복권시켰습니다. 광해군은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알았을 때 허준에게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해군 일기 즉위년 9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교하기를 허준은 선왕의 어이로서 오랜 세월 충성을 다했고 의술이 뛰어나 많은 공을 세웠다. 비록 선왕의 승하 시 책임이 있다 하나 병이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죄를 용서하고 독직시키라. 함창에서 돌아온 허준은 광해군을 아련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소신이 선왕을 지키지 못한 죄는 만번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사옵니다. 광해군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경의 잘못이 아니오. 과인이 오늘날 여기 있는 것도 경의 은혜 덕분이 아니오. 이제 경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자 하오. 선왕께서 명하셨던 의서 편찬, 그것을 완성하시오. 허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소신은 목숨을 다하여 반드시 의서를 완성하겠나이다. 광해군은 선조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편찬진을 재구성하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의서는 선왕의 유지이자 백성을 위한 큰 사업이요. 재정과 인력에 제약 없이 최선을 다하시오. 1609년 허준은 다시 편찬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미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열정만큼은 청년과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선조 때보다 더 집중적으로 작업했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혼자 구상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허준은 새벽 4시면 일어나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붓을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각 처방의 효능을 설명하고 약재의 용량을 정확히 기재했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글로 옮겼습니다. 특히 허주는 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습니다. 목차를 상세히 만들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각 질병마다 증상, 원인, 진단, 치료를 체계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양반만이 아니라 평민, 심지어 글을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최대한 쉽게, 명확하게 써야 한다. 1610년 봄, 드디어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총 25권 25책,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내경편 4권, 외형편 4권, 잡병편 11권, 탕액편 3권, 침구편 1권, 그리고 목록 2권. 허주는 완성된 원고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4년의 세월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원고의 첫 장에 허주는 서문을 썼습니다. 무릇의학이란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병이 있게 마련이니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약을 아는 사람이 적고 의원을 만나기 어렵다. 이에 여러 의서를 모아 백성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동의보감이라 한다. 동쪽 나라 조선의 의학이 담긴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이다. 광해군에게 완성된 원고를 올렸습니다. 광해군은 기뻐하며 즉시 간행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간행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대한 분량을 목판에 새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당시 조선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광해군 치세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1613년 마침내 동의보감이 정식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내의원에서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의관들은 물론이고 양반 사대부들도 앞다투어 이 책을 구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어의 허준이 평생의 지식을 모아 만든 의서가 나왔다더라. 동의보감의 혁신성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났습니다. 첫째, 체계성이었습니다. 방대한 의학 지식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실용성이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치료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독창성이었습니다. 중국 의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풍토와 체질에 맞는 의학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향약의 강조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비싼 중국산 약재를 구하지 못해도 우리 땅의 약초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의료의 자주성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도 주변의 약초를 캐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영향은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724년 청나라에서 재간행되었고 일본에서도 여러 번 출판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의학자들도 이 책을 연구하며 감탄했습니다. 조선에서 이처럼 훌륭한 의서가 나왔구나. 현대에 이르러 동의보감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2009년 7월 유네스코는 동의보감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등재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의보감은 동아시아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적 의서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구적 저작이다. 또한 의학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한 획기적인 업적이다. 1615년 허주는 7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 일기 7년 조에는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의 양평군 허준이 조라였다. 임금이 애석히 여겨 예장하도록 명하였다. 허준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학을 생각했습니다. 임종 직전 제자들을 불러 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동의보감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너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보완하여 더 나은 의서를 만들어라.
그리고 잊지 말라. 의원의 사명은 출세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양반이든 천민이든 모든 생명은 똑같이 귀한 것임을. 서자로 태어나 천대받던 소녀는 조선 최고의 어이가 되었고 동아시아 의학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의사를 남겼습니다. 그의 무덤은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업적을 기립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의학의 기본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의 정신은 오늘날 의료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608년 2월 1일 새벽 창덕궁 대조전에 비통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조가 승하한 것입니다. 밤새 왕의 곁을 지키던 허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구를 이끌고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결국 왕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선조실록 41년 2월 조에는 그날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께서 유시 오후 57시에 승하하시니 춘추 57세였다. 내의원 의관들이 여러 달 밤낮으로 진료했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어의 허준이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회복시키지 못했다. 선조의 죽음은 자연사였습니다. 오랜 전쟁의 피로, 정치적 스트레스, 노환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법도는 냉정했습니다. 왕이 병으로 죽으면 어이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말입니다. 정치적 의미의 책임이었고 상징적 처벌이었습니다. 선조가 승하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탄핵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어의 허준은 주상을 모시고 병을 치료하는 중책을 맡았으나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비록 공이 있다 하나 임금을 살리지 못한 죄는 가볍지 않사옵니다. 보수적인 신하들 사이에서는 허준에 대한 질시도 있었습니다. 서자 출신으로 양평군에까지 봉해진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들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직후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조정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월 중순 광해군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준의 공은 인정하나 선왕을 구하지 못한 책임도 있으니 삭탈관직하고 유배 보내도록 하라. 광해군 일기 즉위년 2월 조의 기록입니다. 1608년 3월 허준은 경상도 함창, 현재의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한양에서 함창까지는 약 300리 길이었습니다. 70 가까운 노인이 걷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도 몇 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함창은 낙동강 상류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 농사짓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준이 머물게 된 곳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짜리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내의원의 화려한 처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막막했습니다. 평생 의학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하던 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14년간 공들여 작업하던 동의보감 편찬도 중단되었습니다. 밤이면 허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은데. 하지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침이면 집 뒤편 야산을 올랐습니다. 산책을 하며 약초를 관찰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촛불을 켜고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의학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함창의 백성들은 처음에는 허준을 경계했습니다. 유배온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가 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왕을 모시던 최고의 어이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허준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 아들이 병이 났는데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10살쯤 된 아이가 심한 기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재였습니다. 유배지에서는 제대로 된 약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허준은 산으로 올라가 직접 약초를 캐왔습니다. 길경, 행인, 자완 등 기침에 좋은 약초들이었습니다. 집에서 달여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며칠 후 아이의 기침이 멎었습니다.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대감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함창뿐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허준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초를 구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직접 산에서 캐온 약초를 나눠주었습니다. 유배 생활 몇 달째 허준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원의 삶이구나. 왕실의 화려한 처소에서 귀족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 곁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 내가 평생 꿈꿔왔던 의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한양에서 가져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의보감 초고 원고 일부였습니다. 유배 떠나기 전날 밤 몰래 배낭에 넣어온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뭉치의 원고였습니다. 허준은 저녁마다 이 원고를 꺼내 읽었습니다.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유배 생활은 오히려 지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의원에서는 왕실 진료와 행정 업무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함창에서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보고 밤에는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함창에서의 임상 경험도 원고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백성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얻은 통찰이 컸습니다. 역시 향약이 중요하구나. 귀한 약재 없이도 흔한 약초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 이것을 더 강조해야겠다. 원고의 탕액편을 수정하며 향약에 대한 서술을 대폭 늘렸습니다. 구하기 쉬운 약초 위주로 처방을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설명을 더 쉽게 고쳤습니다. 함창의 백성들은 양반들처럼 한문을 능숙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를 풀어쓰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이 책이 정말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해. 밤마다 촛불을 밝히고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은 굳고 눈은 침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 생활 반년쯤 되었을 때 극적인 전환이 찾아왔습니다. 1608년 9월 한양에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양평군 허준, 전하의 특명으로 사면되어 한양으로 복귀하라. 허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반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광해군 일기 즉위년 9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교하기를 어의 허준은 선왕을 오랜 세월 충성으로 모셨고 과인이 천연두를 알았을 때도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다. 비록 선왕의 승하시 책임이 있다 하나 병이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이제 죄를 용서하고 복직을 명한다. 또한 선왕께서 명하셨던 의서 편찬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라. 광해군은 어린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1590년 천연두로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준 허준의 은혜.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은 허준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위 후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자마자 허준을 복권시킨 것입니다. 함창의 백성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대감님, 가지 마십시오. 저희를 누가 치료해 줍니까? 허준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의서가 완성되면 여러분도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허준은 함창을 떠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반년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허준은 즉시 동의보감 편찬을 재개했습니다. 광해군은 선조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일은 선왕의 유지이자 백성을 위한 대업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편찬진을 재구성하고 재정을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허준은 나이를 잊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미 70이 넘었지만 정신은 청년처럼 맑았습니다. 함창에서 수정했던 원고를 바탕으로 전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신 의학 지식도 추가했습니다. 1609년 한 해 동안 허준은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 집필했습니다. 젊은 의관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도제조님, 무리하시면 몸을 상하십니다. 하지만 허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면 선왕께 무슨 낯으로 뵙겠나. 1610년 봄 드디어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총 25권 25책.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허준은 완성된 원고를 앞에 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596년 시작하여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전쟁도 있었고 왕의 죽음도 있었고 유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완성했습니다. 원고를 광해군에게 올렸습니다. 광해군은 직접 읽어보고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오.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선의 보배여, 백성을 위한 큰 선물이요. 즉시 간행하도록 하라. 하지만 간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대한 분량을 목판에 새기는 작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1611년부터 본격적인 간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의원의 특별 간행소를 설치했습니다. 숙련된 각수들이 동원되어 목판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새겼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허준은 간행 과정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매일 간행소를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목판에 새겨진 글자를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즉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것이니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네. 1613년 마침내 동의보감이 정식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첫 판본은 내의원 목판본으로 25권 25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전국에 배포하라고 명했습니다. 각 도의 관찰사에게 보내고 주요 의료기관에 보급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양의 서점가에서는 동의보감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책값이 비쌌지만 너도 나도 구매하려 했습니다. 의관들은 물론이고 집안에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필수품으로 여겼습니다. 광해군 일기 5년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의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어 세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동의보감은 간행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의서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첫째, 체계가 명확했습니다. 내경 외형자병 탕액 침구의 5편으로 나누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실용적이었습니다. 어려운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처방과 치료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향약을 강조했습니다. 비싼 중국산 약재 대신 조선 땅의 약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의관들 사이에서는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내의원은 물론이고 지방의 의원들도 동의보감을 교과서처럼 활용했습니다. 처방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 책을 펼쳐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질병을 만났을 때는 이 책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양반 사대부 가정에서도 상비의서로 갖추었습니다.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먼저 동의보감을 찾아보았습니다. 증상을 확인하고 간단한 처방은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는 의원을 찾기 어려웠기에 이 책이 더욱 유용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1614년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동의보감을 가져갔습니다. 중국 의학자들이 읽고 감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에서 이처럼 훌륭한 의서가 나왔다니 놀랍다. 1724년에는 청나라에서 정식으로 재간행되었고 일본에서도 여러 번 출판되었습니다. 1615년 초 허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랜 세월 과로한 탓이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진맥해보니 폐기가 허약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허준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의원의 젊은 의관들이었습니다. 침상에 기대 앉은 허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갈 것 같구나.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의원의 사명을 잊지 말라. 출세나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둘째, 끊임없이 배워라. 동의보감은 완성되었지만 의학은 계속 발전한다.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더 나은 치료법을 연구하라. 셋째, 백성을 잊지 말라. 왕실의 어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쾌차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허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이다. 나는 내 할 일을 다했으니 여한이 없다. 1615년 여름 76의 나이로 허준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 일기 7년 7월 조에는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의 양평군 허준이 조라였다. 나이 76세. 임금이 애석히 여겨 예장하도록 명하고 부위를 후하게 내렸다. 광해군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과인의 생명의 은인이요 조선 의학의 큰 스승이 가셨구나. 나라의 큰 손실이로다. 장례는 국장에 준하는 예로 거행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애도했습니다. 특히 허준에게 치료받았던 사람들은 통곡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허준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동의보감은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의학의 표준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십 번 재간행되었고 각 가정마다 한 권씩 갖추려 했습니다. 1700년대에는 중국과 일본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동아시아 의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724년 청나라 용정제 때 북경에서 재간행되었습니다. 중국 의학자들은 동의보감을 연구하며 조선 의학의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1799년 에도 시대에 출판되었고 이후 여러 번 재간행되었습니다. 일본 한방이들은 이 책을 필독서로 삼았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동의보감의 가치는 빛을 발했습니다. 1900년대 초 한의학이 위기를 맞았을 때 동의보감은 한의학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한의과대학에서 기본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한의사들이 이 책을 참고하여 진료합니다. 2009년 7월 31일 유네스코는 동의보감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등재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의보감은 17세기 동아시아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적 의서로서 의학의 실용성과 대중화에 기여한 획기적인 업적이다. 또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구적 저작으로서 현대의학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다. 허준의 무덤은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파주에 있었으나 1991년 서울 개발로 인해 현재 위치로 이장되었습니다. 묘역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허준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매년 많은 한의사들과 의학도들이 이곳을 찾아 참배합니다. 또한 경기도 양주시에는 허준 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3년 개관한 이 박물관에는 허준의 생애와 업적, 동의보감의 가치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조선시대 의학 문화를 체험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온갖 차별을 받았던 소년. 오직 의학 하나만을 믿고 평생을 바친 의원. 임진왜란의 참상 속에서 백성의 아픔을 목격하고 그들을 위한 의사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의인. 70이 넘어서도 붓을 놓지 않고 동의보감을 완성한 대학자. 허준은 단순히 뛰어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의학의 대중화를 꿈꾼 선구자였고 조선 의학의 독자성을 확립한 개척자였으며 무엇보다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동의보감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며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허준의 일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란 무엇인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허준은 그 답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출세와 명예가 아니라 백성의 생명을 위해, 권력자의 총애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후세의 유익을 위해. 21세기 들어 허준의 정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2000년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허준은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최고 시청률 63.7%를 기록하며 허준의 삶을 대중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극중 허준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의원으로 그려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의학계에서는 매년 허준 의학상을 시상합니다. 한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의사나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수상자들은 허준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의학의 과학화, 대중화, 세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한의사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진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서 벽지 의료 봉사, 노숙자 진료, 저소득층 한방 치료 지원 등. 이러한 활동은 모두 허준의 정신, 즉 백성을 위한 의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동의보감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첫째,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은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양생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현대의학도 치료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 허준은 이미 400년 전에 이를 강조했습니다. 둘째, 전인적 접근입니다. 동의보감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정신 건강이 육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 건강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입니다. 현대의학의 심신의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셋째, 개인 맞춤 치료의 개념입니다. 동의보감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같은 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정밀 의료 프리시전 메더선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넷째, 자연 친화적 치료입니다. 화학약품이 아닌 자연의 약초를 사용하고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중시합니다. 현대인들이 부작용 없는 자연 치료를 선호하는 추세와 맞아떨어집니다. 최근 들어 동의보감은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5년 영문판이 출간되어 영어권 독자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의 대체의학 연구자들이 동의보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동의보감이 한국 전통의학의 상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선수촌에 한의학 치료센터가 설치되어 각국 선수들이 침, 뜸, 한약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효과를 보고 한의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전통의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WHO는 국제질병분류 ICD에 전통의학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 개념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는데 동의보감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허준의 삶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신분과 환경의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자로 태어나 온갖 차별을 받았지만 허준은 실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다양한 차별과 장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허준의 삶은 끊임없는 노력과 실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진정한 전문가 정신입니다. 허준은 단순히 의술이 뛰어난 것을 넘어 자신의 지식을 백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허준은 전문가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평생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허준은 70이 넘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의학 지식을 익히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더 나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평생 학습은 필수입니다. 허준의 학구열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넷째, 실용 지식의 가치입니다. 동의보감은 어려운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서입니다. 지식은 상아탑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다섯째, 헌신과 봉사의 정신입니다. 허준은 평생 명예와 부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유배지 함창에서도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허준의 헌신 정신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2025년 현재 허준이 세상을 떠난 지 4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지금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한의과 대학생들은 여전히 이 책을 공부합니다. 환자들은 한의원에서 동의보감에 기록된 처방으로 치료받습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내곡동의 허준 묘역을 찾아 참배합니다. 한의사들은 개업할 때 허준의 정신을 되새기며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의과 대학생들도 허준의 삶을 배우며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새깁니다. 허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당신의 재능과 지식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당신은 후세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1539년 한양의 작은 집에서 태어난 서자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생명을 살리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그리고 후세의 백성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남기겠다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의보감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서자 허준은 죽었지만 의성 허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